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 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하게 되면 항상 인기 종목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비인기 종목에는 지원도 제대로 못 해주고 다 사비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인기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아니 이렇게 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천에서 경기를 하니까 한류로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4, 5위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수영 박혜연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네요. 야구요. 그리고 우리가 금메달 땄었잖아요. 예전에 한 6년 전인가에 저희가 금메달 땄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이번에 또 기대돼요. 제일 기대돼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중에. 야구요. 양수 선수 화이팅! 선수들 힘내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주간을 맞아서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인천 아시안게임이 인기 종목 선수들의 활약뿐만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살인죄에 적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010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은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8320번님께서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죽여야지 하고 죽였을까요? 여론무리의 희생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주 선수, 우리 19살 골프 천재죠. 네, 오늘 귀국했네요. 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마지막 대회인 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그 19살 천재 소녀 김효주 선수가 네.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김효주 선수는 초청 선수로 참가한 대회에서 그 첫날 10언더파 61타로 메이저 대회 남녀 최소타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 마지막 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향후 5년간 LPGA 투어 참가 자격을 확보한 김효주 선수는 그 LPGA 진출을 위해서 체력과 숏게임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효주 선수는 18일부터 안산에서 열리는 KLPGA 대회에 출전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기분 좋은 소식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깨 부상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몸 상태 괜찮나요? 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예. 2주 정도 남은 정규 시즌 등판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 예. 네, 다저스보다는 오늘 MRI 검사 결과 그 어깨뼈 단순 염증이 확인돼서 주사 치료를 했다고 밝혔고요. 류현진이 19일 시작하는 그 시카고컵스의 원정 4연전 중에서 캐치볼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 앞서 류현진 선수는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그 1이닝을 던진 뒤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고요.
앞서 지난 5월에는 비슷한 부위를 다쳐서 그 부상자 명단에 오른 뒤에 그 24일 만에 복귀했는데 그 비슷한 속도로 회복한다면 정규 시즌 등판은 불가능합니다. 예. 네, 현지 언론들도 그 샌프란시스코의 3경기 앞선 그 서부지구 1위 다저스가 그 정규 시즌이 끝나는 29일에 그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류현진을 무리해서 조기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때 그 커쇼, 그레인키 그리고 류현진 3선발 체제 가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으로 와보죠.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소집됐죠? 네, 맞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어제 소집돼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그 류중일 대표팀 감독은 오전 전승으로 정상에 오르겠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넥센 박병호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는데요. 류 감독은 곧 있으면 홈런 50개 이상을 칠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기운을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홈런왕에 오르고도 WBC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박병호 선수는 4번 타자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박병호 선수는 한국 최고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자부심을 갖고 금메달을 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2일 태국전을 시작으로 대만, 몽골과 조별리그를 치르고요. 네. 앞서 18일에 LG와 연습 경기를 갔습니다. 네. 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 어제 중국하고 붙었죠. 근데 완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인천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중국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월 훈련을 직접 관전하면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철통부하술에 훈련한 북한은 이날 강한 압박과 빠른 축구를 펼치면서 전반 9분에 심현진, 후반 2분에 서경진, 그리고 후반 11분 리혁철의 릴레이 골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윤정수 북한 감독은 축구는 전원 공격, 전원 방어가 기본이다. 네. 우리도 우승이 목표다고 말했고요. 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늘 첫 경기를 치렀는데 베트남을 5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선수단 본진은 언제 귀국합니까? 지금 귀국했을 것 같으네요. 네, 북한 선수단 본진이 오늘 평양에서 출발해서 원래 7시 10분쯤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26분으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네, 곧 도착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북한 선수단 본진은 김영훈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략 종목인 역도와 체조, 사격 대표팀 선수 등 87명인데요. 한국 체조 간판인 양학순의 라이벌인 리세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은 곧바로 인천 선수촌으로 이동한 다음에 지난주 도착한 94명의 선발대와 함께 18일 입촌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번 대회 273명을 파견한 북한 선수단은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축구 소식 한 가지 전해주시죠. 손흥민 선수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나서죠. 네, 독일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내일 3시 45분에 프랑스 모나코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시즌 원정 1차전에 출격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골을 넣었고 분데스리가에서 1골, 컵대회에서 1골 등 6경기에서 총 4골을 뽑아냈는데요. 모나코를 상대로 본선 첫 득점에 도전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챔피언스리그 등 큰 무대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30분 전쯤에 강남대로 교육개발원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영동 1교 위 1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게 되는데요. 지금 이 버스 견인 작업 모두 끝이 나면서 호미로 정체도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정상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 밖에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도 조금씩 더 수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여의도권과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지나는데 속도가 내려갑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으로 아직은 속도 내기 어렵겠고요. 한강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성산대교 다리 위에서도 양방향으로 속도는 좀 안 나고 있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안양 나가는 데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까지 반대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다리 건널 때까지 긴 구간으로 속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청담대교 방면 복전교 이전부터
강지원역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외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9월 17일이죠. 그런데 이 9월 17일이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서 국내 도박 중독의 실태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광자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아직 좀 널리 알려진 센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소개를 먼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 센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센터는 도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1년 전에 설립된 도박 중독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예. 예. 뭐 국가기관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고요. 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도박 중독 문제에 관해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네. 하시는 이 일을 담당을 하신다는 건데 서울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서울에 하나 있고요. 예. 강원도에서 있고요. 광주, 부산, 또 경기 이렇게 지금 현재는 5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11월에 대전하고 대구가 생길 거고요. 예. 서울에도 서남부 지역에 하나 더 생길 거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박 그 참 안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박이 아니라 중독까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실태가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 예.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현재 정말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 수가 우리나라에 약 260만 명 정도. 260만 명이요? 네. 260만 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도박 중독 유병률이 한 100명 중에서 7명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주요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로 높습니다. 네. 꽤 많은 숫자죠. 예. 그래요? 그럼 도저히 도박을 하는데 이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다 뭐 해가지고 고스톱을 친다. 네. 뭐 그런 큰 중독이 아니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냥 노는 정도면은 괜찮을 텐데 그것이 돈 내기를 하면서 계속 그 도박에 집착을 하거나 도박이 계속 집착하는 경우. 네, 집착하거나 또 하나는 처음에는 뭐 1,0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10,000원, 10만 원, 막 심지어는 10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1,000원 갖고 만족을 못 합니다. 그걸 이제 내성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도박을 안 하게 되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금단 증상까지 생기고. 금단 증상까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독이죠. 아, 그렇군요.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두 명이 앉아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도박을 유인하는 도박 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함으로써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도박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모가 꽤 크죠. 이게 카지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경마, 경륜, 경전, 복권,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소싸움 이렇게 7가지로 사행산업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약 20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문제는 이 합법 사행산업보다 더 문제가 불법 사행산업이죠. 그 규모는 아마 합법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약 75조 이상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산업이라고 하니까 금방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요즘 뭐 많이 일어나는 그 불법 인터넷 도박. 인터넷상에 도박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그 배팅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제한이 돼 있으면서 그 제한된 내에서 즐기게 돼 있는데 불법 사행산업에 해당되는 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액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자들 늘어나고 그렇게 되죠. 사행산업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불법 아무래도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중독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마라든가 경전이라든가 복권 산다든가 스포츠 도토 산다든가 이런 걸 합법적인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 이런 걸 사시는 분들도 중독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일정한 금액과 액수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즐기기만 하면은 중독까지 가지 않습니다. 건전하게 노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중독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한도를 초과해서 특히 이제 불법 사행산업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꽤 많아지죠. 그렇군요. 내가 지금 중독인지 아닌지 좀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사한테 연락을 하면 이렇게 검사를 받아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저희 국번 없이 1336 4자리 전화번호가 있는데 1336? 네네. 그걸로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뿐더러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도박 중독인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검사를 해보든 어쩌든 간에 내가 좀 중독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중독인데 이런 데 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중독이 더 좋으니까.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벗어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에는 저희가 지금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저희 상담센터로 내 방에서 상담하는 비율을 보면은 전에는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거의 70% 정도는. 근데 요즘은 본인이 요청하는 율이 한 40%로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연락을 받으시면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시나요? 일단 저희 1336 헬플라인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은 1차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내방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가 의뢰를 해드립니다. 저희 지역센터로 보내드리거나. 앞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또는 25개 민간상담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주 1회 1시간씩 3개월 정도 상담을 기본으로 받게 됩니다. 12세션, 12회기를 받죠. 그래서 도박은 이게 혼자서는 절대로 의지적으로 끊을 수 없는 만성질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충분히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길지만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 도박 중독입니다. 내가 도박이 중독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돈 많이 받으십니까? 전혀 저희는 무료입니다. 돈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 본인 상담도 하지만은 가족 상담도 하고요. 대부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 가정이 해체되죠. 굉장히 가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박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가정 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 상담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도대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260만 명이 도박 중독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도와서 이 센터로 연결을 하거나 국번 없이 1336. 1336. 국번 없이 1336으로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광자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260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2287번님께서는 죄질은 나쁘지만 여론 약화에 따른 무리한 공소장 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17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의가 아니라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했으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배세에 이어서 이제 주민세, 자동세, 차세까지 줄줄이 인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먼저 그 세금 인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예. 그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누누이 약속해왔던 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인데요. 네. 네, 차라리 이 공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증세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정부가 그 발표한 증세 항목인 그 담배세, 주민세, 이 자동차세가 모두 간접세인데요. 네. 이 소득세나 법인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그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일수록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네, 직접세라고 그러죠? 예. 네. 반면에 이 간접세는 그 해당 품목을 산 소비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정부가 이런 논란을 감수하고서도 지금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예, 한마디로 쓸 곳은 많은데 지금 걷어들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에만 그 경기 부진으로 그 덜 거친 세금이 8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커진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가 그 복지에 쓰이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또 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쓰일 복지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증세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을 건드리지 않고 손쉽게 세금을 올리려다 보니까 이 간접세를 올리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간접세를 올린다고 해도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4조 원이라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못 걷은 세금 8조 5천억 원에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세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을 보면은 95조 7천억 원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로 걷어들이는 게 그 76%를 넘게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증세를 하려면 이 3대 세목을 손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법인세와 소득세를 우선 올리고 간접세인 부가세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네요. 네, 직접세를 먼저 해라. 예. 예, 그러니까 직접세를 지금 아예 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끌어올려 보자는 얘기인데요. 네. 그 OECD에 따르면은 그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소득세는 4%로 그 28개 회원국 중에 25위로 낮은 편입니다. 네. 때문에 그 소득세를 올릴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그 GDP 대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그 증세 논의를 하게 된다면 소득세보다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법인세도 증세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이라는 그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그 국세 조세 경쟁력 지수라는 걸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그 조세 경쟁력이 6.7점으로 그 12개국 가운데 그 3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증세 여력이 많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법인세를 높이게 되면은 그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도 사실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법인세를 당장 막 인상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 정권 때 법인세를 최고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시키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예. 정부는 이 증세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경호 부총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네, 오늘 그 최 부총리는 그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 주민세가 22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면서 그 복지 지출 때문에 그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 자치단체들이 강력히 그 주민세를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 담배세도 그 세수 목적이 아니라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세금을 올린 것을 보고서 그 증세로 정책을 바꿨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다면서 그 세금 인상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세목 그거를 손봐야 된다는 그 증세 전공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직장인들 335 모이면 바로 이제 이 얘기가 꼭 나온다는 이야기죠. 담뱃값 이야기입니다. 담뱃값 올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A연가들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터인데 또 뭐 불가피하다는 또 주장을 하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네. 오늘 역사 속에서 담배와 담뱃값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배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중남미가 원산이고요. 컬럼버스가 거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담배를 유럽으로 이제 가지고 갔고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딱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로 컬럼버스가 포르투갈 배를 타고 갔으니까 타바코에서 담배가 됐고 또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해서 남초라고도 불렀고요. 남초라고도 불렀어요? 예. 그래서 연초, 남초, 담바코, 담배 등등의 이름으로 불렸죠. 이름이 많았네요. 예. 담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타바코에서 담바고가 됐고요. 담바고가 이제 말이 좀 변해서 담배가 됐죠. 변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담배라는 용어가 나온 거군요. 좀 더 의미심장한 뜻인 줄 알았어요. 알코올에 이어서 이제 외래어가 토착화한 그런 사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예. 처음에 담배가 우리 조선에 상륙을 했을 때 네. 우리 조선 예. 우리 민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유럽에 갔을 때부터 이건 약용식물로 이해를 했어요. 약용식물. 그렇죠. 약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우리도 이제 그걸 약성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네. 그러니까 옛날 뭐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의 생활 환경하고 몸을 네.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진해 거담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소가리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옛날 사람들은 다 뱃속에 기생충들을 안고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생충을 진정시키는데, 그러니까 회가동할 때 해충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상에는 지혈제로도 많이 썼어요. 지혈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피가 날 때 담뱃잎을 붙여두면 담배 진액이 나와서 피를 응고시켜가지고 피를 먹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용도는 근데 그것보다도요. 지금은 이제 담배가 담배 냄새가 악취로 평가받잖아요. 네. 근데 뭐 변호사님 하시겠지만 네. 30년 전만 해도 담배 냄새는 향기로 분류가 됐어요. 향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식 권연초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 예. 회사 이름이 뭐 향연합자회사니 예. 곡향합자회사니 해서 향자가 들어가요. 넣었구나.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냄새 가지고 꼬드긴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아마 우리 도시 생활이든 농촌 생활이든 주변에서 이제 화장실 냄새 네. 변소 냄새가 사라진 게 이제 3, 40년밖에 안 돼요. 네. 그 냄새에 그렇죠. 그러니까 변소에 들어가면 꼭 그 담배를 물곤 했었죠. 우리가 화장실 내 금연 정책 시행한 게 이제 20년 될까 채 안 될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옛날식 화장실에서는 담배가 향기였죠. 네. 그리고 그 화장실에 해우소죠. 해우소. 예, 독한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생활 주변에 악취들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랬죠. 그죠? 권련초라고 해서 하던 말아서 피우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예요? 아니 원래는 이제 그 여변초 담배잎을 말려서 잘게 썰어서 곰방대에 놓고 피웠죠. 네, 곰방대.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까지도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1910년 20년대까지 일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 흉볼 때 좀 험하게 이야기할 때 개다. 쪽발이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항상 장죽을 물고 있는 노인을 묘사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긴 담배대를 많이 피웠고요. 담배대 넣어서 피웠고 또 이 문화가 19세기 초에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아이들이 저 때면 담배를 피운다라고 얘기할 만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들 피웠어요. 그랬다가 개항 이후 이제 미국 또는 유럽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 담배잎을 종이에 말고 필터를 넣은 걸 지권연초라고 그랬어요. 네. 종이로 만 담배다라는 거죠. 예. 지권연초인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앞에 지자 빼고 초자 뒤에 초자 빼서 권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권련이 지권연초에서 앞에 지자 빼고 뒤에 초자 빼고 그래서 권연. 마른 담배, 종이로 만 담배란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그 곰방대에 놓아서 피웠던 그것도 다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던 그 그렇죠. 같은 종류예요. 담배 피우는 습성이 이제 그걸로 피웠는데 우리는 좀 문화가 양반 문화에서는 좀 허례가 좀 있어서 이 곰방대기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길게 해서. 그래서 혼자서는 못 붙이게. 폼 나죠, 그거. 폼은 나는데 혼자는 못 붙여요. 그래서 옆에 꼭 그 담뱃불 붙여주는 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담배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담배 세금은 본래는 없었던 거죠. 없었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직전에 이제 식민지화에 따라 재정 수요들이 폭증하니까 그거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민지화를 위한 자금을 식민지 내부에서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요. 러일 전쟁으로 워낙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본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이 더 혹독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1909년에 삼신세라고 해서 세 가지 세목을 신설합니다. 신세. 세 가지 세목을 신설했다. 세 가지 신세, 새로운 세. 그래서 뭐 신삼세라고도 하고 뭐 삼신세, 신삼세 어떻게 불러도 좋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주세, 술에다 매기는 세고 하나가 가옥세. 집에다 매기는 세금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연초세, 그래서 담배에 매기는 세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세금을 매긴 시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물품에다가 세금을 매겼군요. 소비 시장이 굉장히 넓고 술, 담배 이거 뗄 수가 없으니 여기다도 세금을 매기자.
요새로 말하면 간접세인데, 그죠? 간접세죠. 아, 예, 그렇군요. 전매제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매제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 폭이 크고, 네. 이제 민간에서 만약에 이제 그 소비를 했을 경우에 소비가 늘어나고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제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 수입 세금 대신에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뭐 그 사실은 그 전에 1908년 역시 이제 일제 강점기나 마찬가지 시기인데 통감부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홍삼에 대해서 처음 전매가 시작돼서 홍삼에 대해 맨 처음에 전매제도 생겼어요. 그 앞에 이제 대한제국 정부도 홍삼은 이제 전매를 했었죠. 네. 그거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홍삼 전매제도가 1908년에 시행이 되고요. 1921년에 담배가 이제 연초세 세금을 매기던 곳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산자로부터 이제 강제 매수하고 또 제조를 총독부가 독점하고 담배 만드는 걸 아예 그냥 정부에서 다 맡아갖고 그렇죠. 한 거예요. 국가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 총독부에서.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 전매국이라고 있었고요. 거기서 담배 전매가 시작이 되고요. 32년에는 이제 소금도 전매가 되죠. 그러니까 필수적이면서 시장이 워낙 넓은 것들. 그래서 이제 판매 자체가 세수 확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전매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61년에 소금 전매가 폐지됐고 89년에 담배와 홍삼 전매가 폐지돼서 그다음에 담배 인삼공사 KTNG가 생긴 거죠. 네. 그저 전매청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KTNG의 전신이죠. 일본 총독부의 전매국이었네요. 네, 조선 총독부 그게 전매국의 이제 전매청으로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전매청으로 바뀌었어요. 전매청이 한때 유명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 없애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담배 인삼공사니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전매라는 게 그런 거였군요. 근데 그 참 품목이 참 재밌네요. 홍삼, 담배, 소금. 이걸 이제 전매 품목으로 잡았네요. 네.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직접 제조까지 한다. 원재료를 사서 제조를 한다. 네. 강제 매수죠. 강제 매수를 해서 제조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이익이 워낙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넓고 그래서 이제 세금 걷기는 딱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접세 매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었죠. 품목이었죠. 그렇군요. 하여튼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 전매제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현대제금의 조세제도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참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느끼기에는 참 돈 잘 뜯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게 원래 조세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중들이 느꼈던 그 변화는 어떤 것이었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1907년 군대 해산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홍삼 전매가 1908년, 삼신세가 1909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전국적으로 의병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의병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중에는 이제 뭐 해산 군인들처럼 국권을 잃은 데 대한 분개,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문들을 좀 보면 당시 이제 지방 농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일본이 세금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세 저항, 그러니까 조세에 저항하는, 조세에 저항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죠. 많이 작용했어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우리 조선 사람 다 죽는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죽을 줄 알면서도 전국에 걸쳐서 의병이 치열하게 번개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강했죠.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세제도라고 하는 거야 뭐 근대 국가의 필수인 건데 그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나머지 일본이 이제 착취를 하는 수단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항감이 컸겠네요. 또 사람들의 그 감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떡까지 거두면 이게 이제 조세가 이제 간접세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간접세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들한테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분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요즘 이 담배 요금 올린다는 거 아시죠? 담배값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간접세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올라가는 거야 세금만 올라가는 거죠. 부자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이 서민들에게는 엄청 큰 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매일 한 값씩 피면 9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에 해당한다. 담배값 인상분이 담배값 세금 내는 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
내오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역사학자이시니까요. 이 정부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방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방금 같은 뭐 그런 전매제도, 전매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었죠. 이를테면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공법을 실시한다든가 뭐 지역적으로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이제 연분 뭐 구등이니 뭐 그 풍형에 따라서라든가 토질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세 부담 능력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부담 능력이 있는 쪽에다가 지우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세 부담 능력을 따져서 이제 부담시키는 거죠. 따라서 그렇죠. 좀 부담력이 적은 이들에게는 적게 거두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제 급하다고 해서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폭군이다라고 이제 폭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조선시대 정치를 쭉 놓고 보더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군역이라든가 환국제도라든가 지세제도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들. 근데 영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했거든요. 군포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세였었는데 인두세였었는데 그걸 반으로 탕감해주고. 간접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에게 부담되는 대신에 어염선곽세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성장하는 상업 부분의 세금을 매기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거든요. 이걸 균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치가 제일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무차별과세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됐던 건데 뭐 이번 이제 담배세 인상이나 자동차세 인상이나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 다소 이제 우리 경험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또 사실 뭐 조세 선진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간접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걸 조세 선진화라고 하는데 좀 간접세 쪽에 좀 너무 바로 치고 들어갔다고 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값에 말이죠. 세금을 똑같이 매겨야지 부자가 사면 담배값에 아니죠. 세금이 더 많이 붙고 좀 가난하신 분이 사면 담배값을 작게 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담배나 주류는 이런 소비품에다 붙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 재산세,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이런 쪽 직접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댔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세에 관해서 이제 손을 대야 되는 얘기는 별도의 말씀이시고 어차피 간접세를 쓰지 않으면 안 될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 전문가 부가세라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담배 한 갑을 사는데 부자가 사면 더 많이 비싸게 팔고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든 담배든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그 균형을 좀 세수 증대라고 했을 때 직접세에 집중하느냐 간접세 사실 편하거든요. 걷기가 아주 쉽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은 사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니까. 세수가 급할 때 그냥 이제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세 관련 학자들 은 어느 정도가 균형적인 것이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때도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두고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세금 문제는 역시 아주 예민했었군요. 항상 예민했죠. 세금 가지고 무슨 뭐 난리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조선 말기 19세기에 이른바 이제 삼남 밀란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조선 왕조 자체가 아예 뒤집어질 정도의 밀란이 사실은 전부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있어요. 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포, 환곡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세금인데 세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규정대로 징수해도 너무 좀 증액이 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윤율병 폭행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200번님 9200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이한님, 작가 김영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